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탁법 최종 정리 강의인데요. 핵심 능리집으로 좀 정리하게 될 겁니다. 공탁은 핵심 능리집 가지고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객관식 문제집하고 같이 병행시키면서 자기가 틀린 지문만 하나씩 체크하시면 돼요. 총설에서 공탁의 법적 성질인데 이거는 최근에는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아마 마지막으로 출제된 게 아마 10회 정도에서 출제될 겁니다. 최근에는 출제 안 되지만은 출제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교재가 법원 공무원 교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공탁은 공탁 실무제도가 있는 단계인데 공탁 실무제도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주로 공탁 부분들은 공무원 교재, 여기에서 공무원 교육원 교수들이 주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주로 출제 이루어져요. 이거는 그래서 출제 안 되는 이유는 이게 공무원 교육에 교육원 교재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만 실무제도는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크게 법적 성질은 학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법관계설이 있고 공법관계설, 절충설이 있는데 사법관계설은 일종의 제3자를 위한 임치의 계약으로 보는 겁니다. 임치의 계약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탁은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청구권은 사법상소용권이고 시효기간은 10년으로 보게 돼요. 4번은 지구청구에는 불복할 때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5번은 지구권자 아닌 자에게 공탁금이 지급되면은 채권은 준조면한 변제 효력에 없는 한 다시 지급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과 5번이 가장 큰 차이점들이고요. 공법으로 보는 관계설은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법사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지구청구랑 불수리 시 불력하는 방법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서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제기하지 못하고 공탁부 소정의 이의 신청을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공법관계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서 지구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은행에다가 예금 지급 청구를 했더니 은행이 예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이죠. 그런 거절한 경우 사법관계설은 그때로 민사소송으로서 제기해서 공탁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사법관계설이고 공법관계설은 그때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지급 청구로 허용되지 않고 불수리 처분에 관해서 이의 신청을 통해서 사퇴해야 되는 겁니다. 공탁금이 지급청구권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는 채권은 준조면한 변제로서 효력이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 절차는 끝이 나기 때문에 다시 지급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공탁과는 직무상 불행위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 걸로 봅니다. 판례와 공탁 실무인데 주적인 판례는 공법으로 보고 공탁 실무도 공법관계서로 공탁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실무 부분들이에요. 관련설 밑에 있죠. 일단 공탁과는 공탁금 출고 청구 인가가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금이 수급되었으면 설사 이를 출급하던 자가 진정한 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써 공탁 절차는 끝이 나기 때문에 원래 진정한 청구권자라 하더라도 공탁 사무를 방지하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 지급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공법 판결이 입각할 때 공탁금을 처리 방향은 이게 결론인데요. 첫 번째,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 지급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탁금 지급 이외에 진정한 청구권자와 공탁금 지급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진정한 청구권자는 공탁권 후 직무상 가치가 있으면 국가 배상을 통해 가지고 구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3번처럼 공탁금 지급 청구권 후 소멸시효는 본래 채권이 10년이기 때문에 지급 청구권도 10년으로 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4번이에요. 국가가 공탁 당사인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출로 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국가가 단순히 공탁사무 처리자 국가를 상대로 해서는 출로 청구권 확인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공탁 당사인 경우는 두 가지 있는데요. 상대 불합청탁에서 피공탁 조정 1인이거나 절대 불합청탁한 경우에 공탁자가 국가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출로 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국가가 단순하게 공탁사무 처리자로서 국가를 이면은 그를 상대로 출구청구나 확인해서를 제기하면은 확인이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때 4번이 이제 다수의견,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라고 그랬어요. 4번이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입니다. 다수의견은 절대적 불합정탁을 한 경우에 권리자는 공탁자를 피고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탁자를 피고로 해서 출구청구권 확인의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확인의 이익이 있는 걸로 봐요. 그러나 소수의견은 그렇지 않고 소수의견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국가를 피고로 해서 출구청구권 확인의소를 제기해야 된다. 이게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의 결론입니다. 자, 공탁소는 통상공탁기관과 특별공탁기관이 있는데 통상공탁기관은 공탁관을만 하게 되는데요. 옆에 공탁관은 법령 규정에 의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단독제 국가기관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탁관은 단독으로 공탁을 구성하며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독립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합니다. 임명은 지방법원장이나 또는 지원장이 소속 법원 서기관도나 사무관 중에서 임명하게 돼요. 주로 사무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다만 시금법원에서는 그때는 법원 주사 또는 주사부 중에서 임명을 합니다. 대리공탁관인데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은 공탁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공탁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런 대리공탁관이나 공탁관을 지정하면 보관자에게 성명과 인감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리공탁관도 자기 명의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독립적인 공탁기관이고 그가 처리한 사무대원에서는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공탁관은 헌금 지급하는 걸 금지한다고 그랬어요. 계좌를 각각 설치하게 되는데 대리공탁관은 별도로 계좌를 설치하지 않고 공탁관의 계좌를 이용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공탁관의 계좌는 일반인에게 절대로 알려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납입할 때는 일반적으로 가상계좌를 만들어가지고 납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관자를 통해가지고 그 공탁금 계좌로 공탁금 입금이 이루어져요. 이 공탁금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들이 서울지방지구 같은 경우는 1년에 1조 한 5천억 정도가 됩니다. 한 달에 2천억가량의 공탁금의 계좌로 현금이 들어와요. 탐나죠? 탐나는 도다. 탐납니까? 대리공탁관이 금이니까요. 현금 지급인지. 공탁하라 심사권 문제, 심사권 파트가 주로 이루어져요. 심사권은 심사하는 방법과 심사에 관한 범위 문제가 있습니다. 심사하는 방법은 제출된 서면에 의해서 형식이 선언하게 돼요. 이거는 제출된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심사 범위는 그 공탁의 지급 청구나 관련된 절차 요건뿐만 아니라 그자가 실질적으로 청구권이 갖고 있는지 실적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심사 범위는 제출 서면, 제출 첨부 서면에서 심사하는 형식 심사지를 하게 돼요. 따라서 정리신문이나 검증 등 증거사를 하지 못하고 새로운 자료 제출도 요구하지 못합니다. 자, 뒷페이지요. 관련된 선례와 판례에 있는 거. 첫 번째는 공탁자가 조건부 공탁을 한 경우에 피공탁자가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공탁관은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수리할 수밖에 없지만은 수리했다 하더라도 공탁이 채권자가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것을 반대부 조건을 하면은 채권자 이를 수락하지 않는 효력이 없게 된 겁니다. 일반 선례가 기본적인 선례예요. 공탁자가 공탁을 하면서 거기다가 반대급부 사항을 기재한 경우요. 이런 경우는 이 조건에 관해서 채권자가 이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 공탁은 수리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때 조건이 모여있면은 채권자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 1번의 네 번째 줄 채권자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부당조건부, 반대부 조건이 이게 부당한 것인데
부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채권자가 수락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락하면은 여기가 돼요. 이런 경우에 채권자가 수락해가지고 출급할 때는 채권자는 반대급부 이행서면 이거를 첨부를 시켜야 돼요. 이게 1번이고요. 2번, 조당채무 변제로 원칙적으로 설정 등기 말소에 앞서서 먼저 이행될 채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조당채무 변제하고 설정 등기 말소를 동시행하기로 한 특약을 한 사실을 불구하고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그런 담보진 채무를 변제 못하고 할 때 그대로 함께 설정 등기의 말소에 소유될 서로 일체 규모를 반대급부한 경우는 이 공탁은 변제를 겪게 되는 겁니다. 다만 공탁권은 그러한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약이 있는 것으로 공탁 신청이 있으면은 그러한 특약 유형을 해서 심사할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수리할 수 없겠다고 했어요. 2번 선례가 가장 많이 실제 이루어졌어요. 선례. 3번 선례는 이게 출제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선례 중에 하나예요. 자, 3번 선례. 지금 피공탁자의 대표자로 기재된 직무대행자가 공탁금을 출고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갖춰가지고 출고 청구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가 공탁 외에 자기 지위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출고 청구할 때 각종 대표자 자격을 청구하라 제출된 이상 형적 피살권만큼 범위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공탁관은 출고 청구를 인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번 선례가 출제하는 선물을 있고요. 4번 선례, 4번 이게 판례인데요. 채권 압류 조명령이 방식에서 접한 이상 그 내용이 이혼미를 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서 채무자와 재산권자에게 성돌리면은 집행력을 갖기 때문에 형적 피살권밖에 없는 공탁관에서는 채권 압류 조명령 후 이혼미를 심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4번은 채권 가압류도 마찬가지예요. 채권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이거는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 제가 압류 금지 채권에 관해서 압류 및 정명령이 안 갑니다. 압류 금지권의 압류 정명이 되면은 이게 방식은 적부하더라도 정명령은 이거 무효가 돼요. 무효로 하더라도 형적 견상밖에 없는 공탁관은 정명령 후 유효부여를 심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심사 범위는 결착요건과 두 가지 요건, 결착요건과 실착요건을 구비했는지를 모두 심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심사 범위들이에요. 첫 번째 줄, 결착요건과 당해 공탁이 유효한 것인가 또는 청구권자가 실체 청구상 있는 자인가 하는 실착요건에 관해도 그런 심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탁 신청 시 공탁서와 첨부서면 기재 자체를 봐서 당해 계약이 무효이고 공탁에 하여 면책을 놓고자 하는 채무 보전자가 일견명확한 경우에는 공탁 신청을 불세라는 겁니다. 실착요건의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별한 사람이 이렇게 변제공탁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자가 자기 청구권을 이자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양도 통지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자가 갑이 공탁금을 휴후를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자기 청구권을 양도한 자는 채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청구권을 양도한 자가 공탁금 휴로 청구를 하면은 휴로 청구에 관해서 공탁관이 이거를 불수리해야 돼요. 즉 어떤 형식 심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심사 범위에서는 그자가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지 이거를 심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청구권을 양도한 자가 휴로 청구를 하면은 공탁관은 그거를 지급 청구를 불수리하는 겁니다. 공탁관의 책임인데 공탁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옆에 만일 공탁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공탁관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과시하는 경우는 구상권이 없다고 그랬죠. 이걸 경과실 면책설이라고 그랬어요.
경과실의 경우는 그때는 구상권이 없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탁관의 책임은 심사권에 상응하는 책임만 인정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공탁관의 직무상과실을 인정한 판례들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판례는 실제 이루어졌어요. 공탁자가 확정 판결을 교부하는 자에게 공탁문을 초회해달라라고 반대 조건을 붙여서 공탁을 했는데, 공탁관이 확정 판결이 아닌 가십시 승급을 승급 판결을 받은 자에게 공탁금 출급을 인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판례가 가장 많이 쓰여져 있고요. 가압 내 해방탁금이 효청권원에서 추심명령이 경합했습니다. 추심명령의 경합이 있는데요. 추심명령이 경합하고 있으면은 일반적인 제3자원자는 그중 1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탁관의 경우는 반드시 사유신고를 할 직무상 의무를 갖는 겁니다. 2번 판례는 지평이든 공탁이든 늘 나오는 판례가 2번 판례예요. 추심명령이 경하는 경우에 사유신고를 하지 않고 그중 1인에게 공탁금 지급하면 과실이 있는 건 옵니다. 3번 판례가 이것도 출제 안 되고 있는 판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는 종전에는 공무원 교재에 수록을 하고 있지 않았다가 작년부터 이 판례가 수록이 이루어졌어요. 아직 출제가 안 된 판례가 3번 판례입니다. 3번 판례는 갑과 을이 공탁금이 상당히 큽니다. 약 45억 정도 이렇게 변제공탁을 해놨어요. 그런데 제3자가 각종 소리를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이거를 휴수를 청구를 해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갑이 을에게 자기 2분의 1 지분이 있는 거 이거를 이자에게 양도를 하고 이쪽으로 공탁도로 양도 통지까지 이루어진 사안이에요. 그리고 양도 통지를 받은 공탁관은 양도 통지서에다가 여기 통지서에 접수된 연월일과 시분을 적습니다. 시분을 적고 여기다가 기명내에서 날인합니다. 그리고 양도 통지서를 이거를 공탁 기록에 철해서 보관을 합니다. 이런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알고 있고 이 지분을 양도한 사실을 모르는 정이 가까울이 공동공탁관 사실만 알고 그대로 허를 유지해가지고 휴를 선고를 해왔어요. 그러면은 공탁관은 공탁 기록만 보더라도 갑이 을에게 자기 지분을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연하게 지급 청구를 인가한 경우입니다. 이게 3번이에요. 공동덕정 1인이 다른 공탁자에게 휴대청구를 양도한 후 채권 양도 통지를 했지만은 그 제3자가 이 공동탁자하고 공동명의로 휴대청구를 작성한 후 위조하거나 부정을 받은 서류를 첨부해서 공탁금 휴대청구를 한 사안에서 공탁관에는 형식 형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 양도 사실, 통지 사실에 기대진 공동사건 기록과 공동탁자하고 공동명의 후 휴대청구를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진정한 권리자인 것인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인가한 경우입니다. 그때는 직무상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4번도 이것도 최근 나온 판례들이에요. 4번 질문은 최근 나온 판례예요. 이것도 승진시험이나 그리고 시험에서 출제가 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재부담 보정공탁 경우에는 이런 경우인데 갑이 을을 위해서 이렇게 보정공탁을 해놨어요. 이때 을은 질권자로서 권리를 갖게 되는데 질권자로서 권리를 때문에 행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있다고 그랬죠. 2가지.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질권 실행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질권 청구할 때는 먼저 피담보 채권의 발생 서면이 있어야 돼요.
피담보 채권의 발생 서면을 제출해가지고 직접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피담보 채권의 발생 서면들은 그 예가 세 가지였다고 그랬죠? 네, 세 가지. 먼저 피담보 채권에 관한 판결이 있어야 돼요. 피담보 채권, 채권에 관한 판결. 이 판결이면은 확인 판결이나 이행 판결을 불문합니다. 그리고 판결은 확정 판결이어야 돼요. 그리고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거, 같은 효력을 가진 거, 각종의 조정조서나 또는 화해조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탁자기 동의서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질권실행법으로 할 때는 공탁자 후 효로청구권이라는 그런 지명채권에 관해서 지명채권을 일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 지명채권에 관해서 채권을 압류하고 그에 따라서 현금화 결정을 얻는 겁니다. 현금화이면은 추심명령과 또는 정명령인데 추심명령은 송달 뒤면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정명령은 송달 이후에도 확정을 요합니다. 두 가지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어느 방법으로 간 것에 관해서는 공탁관이 이거를 심사해가지고 이 방법으로 갔으면은 이런 서류를 있어야 돼요. 근데 막연하게 지구청구를 인가하면은 이것도 공탁관의 직무상과실이 넣는 겁니다. 4번인데 재판단 3번 공탁의 피용답자가 피담보 채권에 기초하여 공탁자의 효로청구권에 관해서 받은 압류 정명과 추심명령, 정명령 정보, 이 명령 순달리면서 정명령의 경우에는 확정명서를 제출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각 이와 같은 서면이 확인인 경우에만 공탁금을 지급해야 되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 또는 효도청구서와 그 첨부 서면만으로 공탁사의 청구가 공탁관에게 법령에서 규정된 절차적 실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심사 결과 청구가 소득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은 그때는 불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이 청구를 인가한 경우에는 공탁관의 직무상 가치를 인정하게 돼요. 이것도 최근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공탁물 보관자인데 대법원장이 공탁물 보관자를 지정한다고 그랬죠. 대법원장이 공탁물 보관자를 선임합니다. 자, 그때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장의 의견을 듣고 공탁금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은행이나 청구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부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관해서 보관하고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은 이게 물품융탁의 경우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보관료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예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보관료를 청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물품융탁을 하는 사람은 보관료를 미리 애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특별용탁기관은 지정받던 혼인용탁기관이 있는데요. 자, 기타 물품용탁을 하려고 하는데 대법원장이 지정된 공탁물 보관자가 그러한 종류의 물품 보관을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여 목적으로 보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자는 민법 488 2항과 빅락권 절차법 53조 규정에 따라서 채무인지를 관하는 지방원에 공탁물 보관자가 선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민법상 변제공탁의 경우요. 이때는 변제공탁의 경우만 적용되는 겁니다. 변제공탁을 할 경우요. 물품을 할 경우에 물품을 변제공탁할 경우에 공탁물 보관자가 그러한 종류 물품 보관을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여 목적으로 보관 능력이 없는 경우 그때는 공탁물 보관자 선임하는 겁니다. 이 가발은 허덜뼈시고 변제공탁을 물품 변제공탁을 할 경우 적용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변제공탁이만 적용되는 겁니다. 민법 488조 2항이죠. 그런 경우는 채무이행지 지방법원이어야 돼요. 관할이 채무이행지 지방법원에다가 보관자 선임 신청하는 겁니다. 지정공탁기관인데 무기명식 사채 소지인이 사채권자 집계 소지 시험권이나 또는 의결권 행사라면은 그 채권을 공탁을 해야 되는데 이때 공탁을 통상공탁기관이 공탁관에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나 신탁회사 하는 겁니다. 이때 관련 선례 공탁서 후 토지에 관할은 일반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탁의 근거 원령에서 관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서 후는 직무 관할과 공탁물에 대한 관할 범위에서 일체의 공탁권에 관해서 관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무기명식 사채권을 공탁하는 사람은 시금원 공탁서를 제외한 모든 공탁서에 공탁이 할 수가 있고 여기 시금원 공탁서는 제외한다고 그랬죠? 시금원 공탁서의 직무 관할 범위 문제들이에요.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집행공탁은 어떤 사건만? 가압류, 시금법원은 가압류, 해방공탁 사건만 처리할 수 있게 돼요. 변제공탁은 이거는 소액사건, 심판법, 적용사건입니다. 재판관 보조공탁은 전부 다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관공탁은 여기에 관할이 없고요. 몰취공탁은 어떤 것만 처리할 수 있죠? 소명에 가름하는 몰취공탁. 이것만 처리할 수 있고 상호 가등기와 관련된 몰취공탁은 이거는 또 관할권이 없습니다. 시금원 공탁권의 직무 범위들이에요. 보관공탁은 시금원에서는 처리하지 못합니다. 신탁업자인데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신탁업자에게 공탁을 해만이 신탁업자의 담보물 보관 상태를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탁서 관할 문제인데요. 징후관할은 통상공탁기관은 그런 공탁 원인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징후선언 관할권을 갖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금원 공탁관의 경우에는 일정한 사건 범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정과 선임공탁기관은 변제공탁에 한한다고 그랬어요. 법원이 488조 2항이 와요. 지정하는 공탁기관은 변제공탁에 한하고 담보부 사태 신탁부상 공탁기관 신탁업자는 그 해당되는 공탁만을 관하게 된 겁니다. 시금원 공탁관의 징후범위 규칙 2조 변제공탁은 소액사건 심법 허위 정사건과 화해나 독촉이나 주정사건에 따른 변제공탁 사건을 집행공탁은 가압 해방공탁 사건을 몰취공탁은 소명에 가름한 공탁 사건을 보조공탁은 대부분 사건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몰취공탁에서 X 있는 거 상호 가등기 관련된 몰취공탁 없고요. 시금원에서 보관공탁은 관할권이 없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토지관할인데 토지관할은 일반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 그래서 토지관할 없이 모든 공탁서에 임의로 공탁하면 되는 겁니다. 변제공탁만 A적으로 채무이행지 공탁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채무이행지 문제인데 장애 채무성질이 추심채무이면은 채무자 주소지, 지전채무이면은 채권자 주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민법은 지전채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채권자 주소지가 일반적인 관할이 돼요. 2번 그러나 채무성질이나 당사자 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물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물건이 있던 장소를 하는 겁니다. 특정물 인도 이후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자라는 겁니다. 4번 위국의 주소를 가진 데에 대한 금전 채무를 국내에서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채무 이행지를 관할 공탁서에 공탁을 해야 되고요. 약소금상의 변제공탁은 약소금 발행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지입니다. 발행 기준이 돼요. 발행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지 공탁서에 공탁하는 겁니다.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인데 채권자가 다수이고 각 채권자의 주소에 따라서 공탁서를 달리할 경우에는 당해 채권이 가번 채권이면은 각 채권자별로 해당 공탁서에 공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가번 채권이면은 그중 1인 주소지에 공탁을 할 수 있게 돼요.
2번 채권자 사망인데 사망으로 투인 후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 비율로 변제 공탁할 경우에는 희격이 없는 한 각 채권자 주소지 관할 공탁서에 상속비율을 나눠 공탁하는 겁니다. 채권이 상속이면은 채권자가 사망해가지고 상속인에게 이게 변제 공탁을 할 경우요. 그런 경우는 이 채권이 이게 가분 채권이 된다고 그랬죠? 상속인은 공유 채권이기 때문에 가분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속인이 주소가 다르면은 각 주소지로 공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2번이고요. 상대역 채권, 채권자 상대역 플라점 같은 경우는 그중 1인 주소지에 공탁하면 됩니다. 토지 수용보상 공탁의 경우는 토지 소지에서도 할 수 있어요. 토지 소지가 있고 또 뭐가 있었죠? 피수용자 주소지, 피수용자 주소지나 이거는 채권자가 되겠죠? 채권자 주소지 또는 토지 소재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토지 수용 보상국토의 경우는 관할과 관련돼 가지고는 배제되는 거 있다고 그랬죠? 관할 배제, 뭐가 배제되는 거죠? 관할이 사건. 관할이 사건은 이거는 토지 수용 보상 등 공탁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채권자 주소지에는 공탁 관할이 없다는 겁니다. 토지 수용 보상 공탁은 관할이 사건을 배제하게 돼요. 그리고 시금부분 마찬가지. 시금부분에서도 직무관할권이 없습니다. 세 가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국민저축조합자주 미환급금 잔해 공탁은 그런 애탁사무, 취급대리재무, 본존소재지 공탁을 해야 돼요. 본존소재지 이게 한번 첫째 이루어졌고요. 이국인 재국민인데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는 이국인이나 재국민 변경 공탁은 이거는 이 문제 나오면은 두 가지 체크하셔야 돼요. 먼저 지참 채무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다른 법령 규정이나 당사자가 특약이 없어야 돼요. 당사자가 특약이 없는 경우, 다른 법령 규정이나 특약이 없는 경우는 그때는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중앙지방공탁서에 공탁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참채무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특약이 없는 경우, 특약이 있으면은 특약이 있는 것으로 가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을 한 채무이행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파산 관제의 문제인데 이 파산 관제인 부분들이 출제 안 되고 있는 선례 중에 하나예요. 파산 관제인이 채무제위상법에 따른 파산 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 못할 경우에는 채무이행지가 파산 관제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파산 관제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돼요. 관련 선례, 1번 선례는 출제 이루어졌어요.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권자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 공탁서에 공탁하면 되는데 그 밖의 경우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 공탁하는 겁니다. 이때 공탁자가 그런 저작권자를 알지 못함을 이유로 한국 저작위원회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와 같은 공탁을 할 경우에는 공탁사의 주소지 관할공탁서에 공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 공탁자 주소지죠? 공탁자 주소지에 돼요. 그런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작권자 주소죠.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을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출간을 하려면은 그런 인쇄를 지불해 줘야 돼요. 전자권. 그런데 그 자가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공탁자 주소지에서 공탁을 할 수 있게 돼요. 2번 선례. 정부 또는 지방자치가 공동소득체인 갑, 잇, 을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자에게 공사재금 채권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변제공탁을 할 경우요. 공동수급체이면은 정부로부터 공사재금을 받으려면은 항상 요구하는 거 있어요? 세금 다 납부해야 돼요. 납세증명서를 내요. 납세증명서. 이 사람들이 납세, 체납세액이 없다. 납세증명서를 이거를 이쪽으로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납세증명서를 발부할 수 없어서 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공사등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정부 또는 자치단체는 공사대금을 공동수급체 구성별로 각 채무이행지 공탁수에 변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자들은 각 채무이행지예요. 주소지가 되겠죠? 주소지. 2번은 출제 안전 선례인데 이것도 최근 선례 중에 하나예요. 자, 관할 위반은 오로지 변제공탁만 관할 위반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관할 위반은 변제공탁은 공탁 신청을 불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2번 그러나 수리했다 하더라도 공탁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공탁자는 착오를 이유로 공탁물을 희소할 수가 있습니다. 2번도 자주 실제해지는 지문이고요. 관할 위반의 변제공탁은 수리했다 하더라도 이게 무효가 됩니다. 무효면은 착오를 원인으로 이거를 희소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이 관할은 채권자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인 피임자가 공탁물을 수락하거나 출고 청구하면은 하자는 취소되는 겁니다. 뒷페이지 보조공탁인데 보조공탁은 관할은 일반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담보제공자가 임의로 정한 공탁세에 공탁할 수가 있어요. 3번, 2번 지문 영업보조공탁은 관할이 정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해당 근거원 중에서 관할이 규정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관할 위반의 영업공탁은 무효가 아니고 유효라고 보는 것이 성설입니다. 관할 위반의 보조공탁인데요. 관할 위반의 영업보조공탁은 이거는 유효이다. 이게 실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영업보조공탁을 해놓고 이거를 관할 위반으로 해가지고 휴수를 해보면은 휴수하면은 공탁을 하지 않은 거로 되는 겁니다. 따라서 휴수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는 관할 위반의 영업공탁은 이거를 무효로 보는 것이고 유효로 보는 겁니다. 집행공탁인데 집행공탁은 관할이 없다고 그랬어요. 보강공탁은 시금 부분 공탁을 제한 모동탁세에 공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탁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파트인데요. 자, 당사자 문제는 확정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적격 문제가 있는데 먼저 당사자 능력 파트. 당사자 능력은 사법상의 권리 능력자이면은 당사자 능력을 갖습니다. 2번 비법인 사단 재단에 관하여도 대표자나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으면은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만은 조합은 당사자 능력을 부정하게 돼요. 3번 청산 등급리사, 해산 간전이사, 파산 등급리사 하더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권리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3번이 가장 많이 나온 지문 중에 하나이고요. 4번 한편 자연이 사망하면 당사자 능력도 소멸하지만은 그러나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해서 보상금을 공탁을 했는데 피공탁자가 이미 사망했으면은 그 공탁은 상소인의 공탁으로서 유효로 처리합니다. 4번도 판례로서 자전하는 판례이고요. 관련 선례 1번 상법 520조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인 회사는 법인격이 숨기는 것이 아니므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해산간주인 회사의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가 없다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는 공탁서 기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나 상대방의 대피권이 있음을 증언하면도 공탁서의 첨부 서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피공탁자 법인 명칭과 조사번호 기재해서 공탁하는 겁니다. 2번 판례. 2번 판례는 전화매체 판례이죠. 우리 채권자 불확실은
민법에서는 어떤 불확실이라고 그랬죠, 이게? 상대적 불확실을 면한다고 그랬죠? 상대적 불확실을 면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절대 불확실은 형태하지만은 A적으로 허용되는 거. 절대 불확실은 토지 수용 보상금이죠. 수용 보상금 공탁 시에는 A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이게 2번 판례고요. 3번 판례가 이것도 출제 안 되고 있다가 최근부터 출제된 부분들이에요. 공탁에 있어서는 이게 저 전원업체 판례 사안들인데요. 이게 이런 사안들이에요. 이 토지 부분들을 지금 한국토지공사가 이게 지금 일산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일산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이 개발을 위해서 현재 토지 수용 절차를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 갑이 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을 보니까 이름이 등기부상 이름이 김순석으로 돼 있고 이 사람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가 이게 유명한 개평군 중면 대영리 사건입니다. 등기부상 주소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번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 한국수정사가 이를 원인으로 이렇게 해서 공탁하게 됐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요. 여기서 첫 번째 부분들 우리가 민법상 변제 공탁은 상대 불합치 공탁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A적으로 허용되는 거 토지 수용의 경우는 일단은 절대 불합치 공탁을 허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견해 대립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 이때 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 특정되느냐는 겁니다. 공탁에다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이에요. 보기 위한 요건은 이게 다소기현이에요. 공탁대로는 공탁관한 형적 행사건과 공탁사무 기계적 형식사항 처리를 전제로 하여 피공탁자가 특정되는 원칙이고 또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관해서 공탁관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공탁통지서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겁니다. 두 가지죠. 요건은 첫 번째가 피공탁 동일성에 관해서 공탁관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런 동일성에 관해서 공탁관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또 한 가지는 공탁통지서죠. 공탁통지서 송달에 통지서 활성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 그래야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서 공탁을 하면서 공탁자가 공탁의 근거 본령조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요. 이 조항을 잘못 기재했다 해가지고 이 공탁은 무효로 보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무효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효는 아닌 거. 무효가 아니면은 그때는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다른 공탁 사유 그 사유가 인정되면은 이 공탁은 유효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이고요. 네 번째는 여기 이 절대 불합치 형태란 경우에 절대 불합치 형태를 한 경우에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의무가 다음 관여하는 겁니다. 이거요. 절대 공탁 경우는 피공탁자 지정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걸 본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게 되면은 그자는 공탁서를
정정시킬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정정 의무가 있게 돼요. 이때 공탁서를 정정해줘라면은 권리자가 공탁금을 출급을 청구할 때 그런 출고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 피고를 누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여기서 다수 의견은 누구를 상대로? 공탁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소수 의견은 그렇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판례 전압에서 결론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2번 지문이 출제 안 되었다가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3번 지문도 이것도 출제가 안 됐어요. 공탁의 근거 분용장을 잘못 기재하더라도 이 공탁은 무효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사안은 토지공사가 공익사업 토지방 40조에는 1, 2, 3, 4, 4가지 사유 있다고 그랬죠. 가장 기본적인 공탁의 근거 조문이에요. 1호는 수령, 수령 불능, 수령 거절. 2호는 채권자 불합치가 됩니다. 4호가 보상금에 대해서 압류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전형적인 지표공탁세가 돼요. 이 두 가지는 일반적으로 변제 공탁세가 되는 겁니다. 3호가 이제 특이사항인데 3호는 사업시행자가 불룩하는 경우요.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하고 관할 토지 수행위가 산정한 보상금과 차이가 있으면은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관할 토지 수행위가 산정한 보상금과 차익을 공탁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그 불복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불복이 완결될 때까지는 이 공탁된 보상금을 토지세는 수령하지 못합니다. 자, 토지공사가 이 사안에서요. 개평군 중면 대용리 이거를 보면은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북한 그러면은 수령 불능으로 했겠죠. 1호. 1호로 했다 하더라도 이 공탁은 뭐가 되는 거죠? 절대 불합치한 거 보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공탁 근거정을 잘못 기재하더라도 합리적 해상 결과 다른 공탁이 있으면 공탁은 열어보는 겁니다. 3번 지문 관련 사례 3번 부분들이 출제 안 되겠다고 초반에 실제 이루어졌어요. 공탁 행위능력 문제인데 행위능력은 사법상에 법률 행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는 행위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공탁처를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나 3번처럼 그 권리만을 얻거나 응원을 명하는 행위라든지 또는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라든지 영업 허락을 받은 경우에 영업한 행위라든지 대리 행위, 인근 청구 등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인근 청구 이거 가끔 실제 이루어져요. 인근 청구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경우는 단독으로 할 수 있을 때는 그 한도 내에서는 그 자가 행위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4번 공탁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한 행위는 당행무효로 행위로 보게 돼요. 5번 피공탁자인 미성년자 주소와 법정되는 주소가 다를 경우에 관할은 피공탁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하는 겁니다. 6번 이러한 행위 능력은 능동적인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만 요구될 뿐 공탁자에 의하여 피공탁자로 정리하고 같이 수용적 당사자이 볼 경우는 행위 능력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출고 요청할 때 단 출고 청구할 때는 그때는 법정 대리인이 출고 청구를 해야 돼요. 자, 공탁의 당사자격인데 당사자격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공탁자나 피공탁자로서 공탁자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합니다. 변제공탁인데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공탁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채무 성질이나 또는 당사자가 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할 경우에는 제3자도 공탁자로 적결같습니다. 다만 변제 채무자 공탁자는 같은 사람을 위하되요. 2번 실제 보상의 권리자가 아닌 자를
피공탁자로 기재된 경우와 같이 공탁 당사자격이 없는 자를 당사하는 공탁이기 때문에 공탁이 무효로워진다 하더라도 공탁자를 지정한 당사자는 공탁자 기재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자는 그런 실질상 채권자는 피공탁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실질상 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 지문과 관련 부분들이 5번 지문이어야 돼요. 따라서 공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을 항도로 해서 출고청구권 확인 판결을 얻어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구체적 공탁권을 출고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피공탁자로 출고청구권을 양도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양도받아야 했고, 만약 자발적으로 양도해주라면은 그다음 양도를 구하고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서 출고하는 겁니다. 3번 조합자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자 전체 명의로 해야 돼요. 4번 임금채권이 양도인 경우라도 공탁시에는 양도인을 피의훈사로 기재를 하는 겁니다. 임금채권의 양도성을 허용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게 양도인이 하더라도 공탁을 할 때는 양도인인 근로자를 피공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다고 그랬죠? 임금 직조제 원칙장입니다.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내줘야 돼요. 6번에 있는 판례, 매도인의 대리인을 피공탁하는 변제공탁과 마을금고 청산인을 피공탁하는 공탁은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매도인의 대리인, 피공탁자 적격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매도인의 대리인은 그런 변제 수령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매도인의 대리인은 변제 수령권이기 때문에 변제 수령권이 있는 그 대리인을 피공탁하는 공탁은 유효성을 인정하게 돼요. 8번인 거,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도 공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들이 물상보증인, 담보선호채무자, 변제채무자, 보증 등을 말합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옆 페이지, 그리고 제3자가 이해관계가 없는 때는 공탁 원인 사실에 채무자가 동의를 얻어서 그런 제3자로서 채무자를 가람하여 공탁한다고 적는 겁니다. 관련 선례와 판례 박스에 있는 거, 조합재산을 수용하고 보상금을 합의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의자 지문을 특정용을 하더라도 보상금은 합의자하고 소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자 전원이 청구를 해야 돼요. 2번은 임금채권의 양도성을 허용하다 하더라도 그 임금채권을 공탁할 때는 피공탁자는 근로자인 양도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한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임금채권이 지금 공탁이 있는 경우요. 그때 이 공탁금을 출고 청구할 때 출고 청구 시에도 마찬가지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을 변경 못하는 경우에 출고 청구할 때도 대리인이 청구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것도 임금 지급 원칙상 그렇다는 겁니다. 3번은 공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임권 상대로 출고 청구권 확인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확인 판결을 가지고는 공탁금 지급 청구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는 피임권자로부터 출고 청구권을 양도받거나 자발적으로 양도하지 않으면은 피임권자 항도로 해서 출고 청구권은 양도하고 그다음에 양도 통지하는 식으로 판결을 받는 겁니다. 이 3번 판례는 해마다 나오는 지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해마다 거의 출제에 이루어집니다. 제3자가 피임권자 항도로 해서 출고 청구권을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이 확인 판결을 가지고 공탁금 지급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지공탁인데 재부담 보증공탁은 제3자도 담보 증명을 받은 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가 있고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고지공탁을 제3자가 할 경우는 비고란에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한다고 그랬어요. 변제공탁은 아까 기재됐었죠. 공탁의 원인사실란. 변제공탁은 공탁의 원인사실란에 기재하지만은
보증공탁을 제3자가 할 경우는 비고란에 게재합니다. 니은번 공탁 당시 손해담보권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공탁사에 피익공탁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영업보증공탁은 영업자의 실용적 확인 목적이기 때문에 제3자 공탁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획본이 각건 출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영업보증공탁은 피익공탁자란이 없는 겁니다. 즉 장래 발생한 채권담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업보증공탁은 딱 이 사항만 출시 이루어져요. 영업보증공탁은 제3자 공탁에 허용되지 않는다. 피익공탁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거기에 피익공탁자란이 없는 공탁이 있다고 그랬죠. 피익공탁자란이 없는 경우는 먼저 가압류, 해방공탁이 피익공탁자란이 없게 돼요. 그리고 영업보증공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뭐가 없었죠? 보강공탁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피익공탁자란이 없는 경우입니다. 납세담보공탁인데 납세담보공탁은 뒷페이지 국세나 지방세의 징수이외나 연납 등의 허가를 구하는 자가 공탁을 넣는 것이고 제3자 공탁이 허용되고 피익공탁자는 국가되는 겁니다. 제3자 공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실무제어야 되는데요. 납세담보공탁은 실무제어는 제3자가 공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실무제어예요. 실무제어는 이거 잘못된 부분으로 이해했어요. 이거는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제3자 공탁을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제어는 납세공탁은 제3자 공탁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납세담보 자체를 제3자가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찾아보시면 돼요. 납세담보는 제3자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3자가 되면 이자는 뭐가 되는 거죠? 일종의 물상 보증이 되는 겁니다. 납세담보 자체를 제3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공탁도 제3자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집행공탁인데 집행공탁은 상해 집행걸차 집행기관이나 집행채무자 혹은 채권 압류 경위인의 제3채무자 등이 공탁으로 적용했습니다. 집행공탁은 제3자가 공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번 피익공탁자는 배당 단계에서나 구체적으로 확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하더라도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3번도 다른 판례이고요. 그러나 집행공탁에서 제가 기재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이게 3번, 4번이에요. 일부 압류인데 채권 전부를 공탁하는 경우이죠. 일부 압류, 일부가 압류되어 있는데 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가압류, 채권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할 경우에는 항상 피익공탁자를 기재를 하는 겁니다. 이게 4번이고요. 가압류 공탁은 피익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보강공탁은 무기명식 사태 소진이 하는 겁니다. 제3자 공탁이 생기지 않게 돼요. 보강공탁은 피용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몰치공탁은 소송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상호가당기를 신청하는 기사나 발기인이 공탁되는 것이고 성질상 제3자 공탁이 생기지 않습니다. 몰치공탁은 항상 피용자는 국가가 돼요. 이해관계의 문제인데 이해관계에는 휴유소할 때 공탁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탁서 첨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승낙서를 첨부해서 하는 겁니다. 이때 이해관계인은 상대방이죠. 상대방인 피공탁자를 말하게 돼요. 반대로 출급할 때는 통지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 통지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 통지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는 이해관계인은 승낙서를 첨부하는데 이 승낙서는 공탁자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관계인들이에요. 그리고 공탁 관계 서류 열람과 사실 증명은 이해관계인 이거는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해관계에는 이거는 공탁금에 관해서 이미 압류하거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를 하게 돼요. 즉 공탁금에 관해서 어떤 직접 법률상 이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가 관계 서류 일원과 사실 증명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따라서 단지 압류하러 되는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죠. 단지 압류하러 채권자는 이해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공탁금에 관해서 이미 압류한 자 또는 가압류한 자 이런 자를 말하게 돼요. 공탁물인데 공탁물의 종류는 금전과 유가증권과 기타 불분입니다. 금전은 강제통행력이 부여된 우리나라로 통화해야 돼요. 따라서 유급통화는 금전공탁물 목적이 아니고 불금공탁물 목적으로 되는 겁니다. 유가증권은 보시고요. 3번 김용시 유가증권을 공탁할 경우에는 공탁물 수령한 자가 즉시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배설을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배설을 하거나라고 했어요. 배설을 하고가 아니라 배설을 했으면은 양도증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배설을 하자는 경우, 배설을 안 했으면은 그때는 양도증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배설을 한 경우는 양도증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게 돼요. 공탁의 종류에 따른 분류에서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채무대응에 따라서 공탁물이 정해지는 겁니다. 2번 부동산 공탁을 부정하는 것이 공탁 실명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자기 부동산을 격리하거나 시가를 방미하여 대금을 공탁한 절차를 취하는 겁니다. 2번 부동산 공탁을 부정하는 것이 실명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 분양원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대금까지 모두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를 이쪽으로 등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갑이 이것만 해놓고 등기를 가져가고 있는 경우요. 이때 을이 그런 부동산을 갖다가 이렇게 변제공탁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동산 변제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시가를 격리하거나 시가를 확리하여 대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취하는 겁니다. 담보공탁은 공탁물이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이어야 돼요. 지평공탁은 원칙적으로 공탁물이 금전입니다. 원칙은 금전. 다만 A적으로 지평법 133조 3항에 내각 후결제에 대한 항고부정탁과 지평법 181조 보증 제공에 관한 선박경매 취소 경우는 현금 이외에도 법원 인정하는 유가증권도 가능합니다. 3번 가압내봉탁은 오로지 금전만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보관봉탁은 목적물이 사채가 되는 겁니다. 월치공탁은 오로지 금전이어야 돼요. 자, 총설에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좀 쉰 다음에 제2장 공탁하는 절차가 들어갈게요.